자, 같이 보고 갑시다. 거기 맞풀기 문제에 이제 292쪽 보면 연립 2차 부등식이 나와요. 자, 앞에서 연립 1차 부등식 했습니다. 그쵸? 결국 겹치는 두 개 이상의 부등식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겹치는 부분 찾는 게 연립 부등식이었는데 그게 그냥 2차식으로 나올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보죠. 자,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랑 자, x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라는 자, 이러한 부등식 두 개가 연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어렵지 않죠. 위쪽에 있는 것은 x-1에 x-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자, 아래쪽의 부등식은 x-6,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가 생길 거니까 자, 두 개 겹치는 부분이랑 찾자라는 얘기가 돼요. 안 어렵다, 그쵸?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 모양이 1부터 3까지가 될 거고 두 번째 2차 부등식의 해 모양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자, 6보다 크다가 될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번과 2번 부등식이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까요? 안 한다, 그렇지. 그러면 이런 상태일 때는 이 연립 부등식의 해는 해가 그냥 없다라고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부등식을 풀고 겹치는 범위 찾는다는 개념 자체는 변함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이제 문제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보자. x제곱 더하기 자,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연립부등식의 해 모양을 보고 부등식을 작성하는 연습을 다시 시킵니다. 반대로. 자, 이 상태랑 x제곱 더하기 자, cx 더하기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봤더니 얘는 지금 x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상태일 때 상수의 ABC들을 정해보래요.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첫 번째 생각. 자, 우리 부등식의 경계는 어차피 방정식이었는데 범위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해 형태가 범위도 생기고 딱 하나의 값도 생기네. 그럼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뭐 대입해서 풀 수는 없는 상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자,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부등식의 경계가 얼마인지는 몰라 편의상 알파랑 베타라고 본다 치면 얘는 알파와 베타 사이 값에서 부등식의 해를 만들겠다. 그쵸? 자, 그럼 이런 부등식의 해 형태가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어떤 알파라는 경계랑 베타라는 경계가 있으면서 이렇게 사이값 범위를 만들겠네? 라는 생각인 거고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상태니까 또다시 두 번째 부등식의 경계도 자, 모르니까 감마랑 델타로 잡는다 치면 이 감마와 델타는 지금 감마와 델타의 위치에 따라서 감마가 이렇게 알파보다 왼쪽에 델타가 이렇게 델타보다 오른쪽에 있게 되면 자, 이럴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뭔가 범위도 생겨야 되고 겹치는 딱 한 부분도 생겨야 되니까 이 감마의 위치와 델타의 위치를 한번 잘 적절히 조절해보자 라는 생각인 건데 먼저 범위가 생기려면 이 감마라는 값이 알파보다는 당연히 어느 쪽에?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그려져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이제 사이에 겹치는 범위 생기면서 그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자, 반면에 그럼 델타라는 것은 델타보다 작은 곳에 가버리면 또다시 겹치는 범위가 생기는데 얘는 그 범위 구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값만 생기는 거다. 그치? 그럼 다른 말은 베타와 델타가 딱 어떤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렇죠. 같은 위치에 이렇게 겹치는 위치가 딱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 생기는 그 상수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4가 된다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에 지금 경계의 수치 알파랑 베타는 알파는 1이고 베타는 지금 얼마가 되냐면 4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이 x-1 곱하기 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작성돼야 되는 부등식이고 그럼 뭐 전개한다 치면 a는 -5에 b는 4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 말. 자, 그럼 밑에 거는 직접 찾아볼까요? 감마는 얼마가 돼야 되죠?
3. 그죠? 델타는 얼마가 돼야 됐죠? 그렇지. 여기 똑같은 값에 겹치면서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근의 경계가 3과 4가 된다.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또 인수분해해서 표현해도 되는데, 우리 이런 생각도 있었지 않았나? 부등식의 경계에 있는 이 수치들이 결국에는 저기 있는 이 부등식의 경계의 형태가 되는 방정식의 해였던 거죠. 그럼 근계수 관계 써도 되겠죠. 자, 두 분의 합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c가 될 거니까 c는 마이너스 7일 수밖에 없고, 두 분의 곱이 상수 d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d는 12가 된다.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열린 2차 부등식 내용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배웠냐면, 네, 거기 296쪽까지는 다 배웠어요. 자, 그런데 296쪽으로 잠깐 와볼까요? 296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거나, 다시 부등식뿐만 아니라 수학을 다루다 보면 삼각형에 대한 변의 길이 조건들이 많이 나올 건데, 자, 요거는 앞으로 쭉 쓸 내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따로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교재 공간이 충분하면 교재에 정리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연습장에 하나 정리를 해놓고 가는 걸로 하죠. 자, 선생님 얘를 그냥 상식의 부등식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형의 세변기가 이렇게 ABC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누가 특별히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어떤 부등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식의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아는 상식은, 자, 삼각형의 두 변기를 더했을 때 남은 한 변기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A랑 B를 더한 건 반드시 남아있는 변길이 C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B 더하기 C도 남아있는 변길이보다는 커야 하고요. 그 다음에 C 더하기 A도 남아있는 변길이 B보다는 당연히 커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부등식을 다루거나 삼각형이 나왔을 때, 자, 상식적으로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부등식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고. 자, 이건 얘는 이 세변 길이를 다 물릴 때의 상태인데,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 세변 길이 중에 가장 긴 변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때는 부등식을 하나만 써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숫자로 먼저 볼게요. 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었다 칩시다. 가장 긴 변은 누구죠? 6이죠. 그치? 그럼 우리가 얘가 삼각형으로서 조건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자, 어차피 얘가 가장 긴 변이니까, 자, 남아있는 짧은 변 두 개를 더했을 때, 자, 지금 6보다 크다는 것은 당연히 성립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치? 근데 그 이후의 부등식들을 우리가 꼭 만들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긴 변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들면 남아있는 두 변에 대한 부등식은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가장 긴 변을 할 때는 이 나머지 부등식들을 생략해도 되고, 가장 긴 변에 대한 부등식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세변 길이가, 자,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문자로 주어진다 쳤을 때 여기가 x고 여기가 x 더하기 2고 여기가 x 더하기, 예를 들어서 뭐 5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긴 변은 누가 되는 거고? x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기서 만들 부등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셋 다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이에요. 자, 가장 긴 변에 대한 부등식인 x 더하기 x 더하기 2가 그대로 x 플러스 5보다 크다라는 부등식만 존재하면, 자, 나머지 부등식들은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그 가장 긴 변을 알 수 있을 때는, 자, 이 부등식 하나만 정리한다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쌤, 저는 왜 가장 긴 변에 대해서만 성립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셋 다 돌려봤을 때 가장 제한된 x 범위가 가장 긴 변에 대한 부등식일 수밖에 없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1절이고요. 자, 이
변의 길이 조건을 통해서 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분류할 때 세 가지 분류하는 게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이에요. 자, 직각삼각형일 때는 세변 사이의 길이 관계가 분명히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이 되어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쌤이 직각삼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상식을 좀 다룰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봐봐. 이 세 개의 각 중에서 있잖아. 자, 요 세 개의 각 중에서 가장 큰 각은 몇 도짜리가 되죠? 90도짜리가 된다. 그치? 사실은 자, 삼각형에서 그 대변에 대응되는 대각의 크기가 가장 클 때 대변에 있는 길이가 가장 긴 변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해보자. 각이 클수록 대변 길이는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라는 생각인 거야.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 이 각이 점점 벌어지면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겠다. 그치? 그래서 자, 가장 긴 변을 찾는 방법이 길이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각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요. 대각의 크기가 클수록 자, 대변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 생각이에요. 자, 이 생각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예각과 둔각에 대한 판정이 가능하거든. 자, 어떤 판정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A랑 B라는 길이를 유지한 채로 여기는 90도를 넘어서는 각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이 C라는 변의 대각의 크기는 무슨 각이 되냐면 이제 둔각이 된 거죠. 그럼 이 둔각이 마주보고 있는 빗변의 생판이상 C둔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직각이 마주보고 있던 이 빗변의 길이를 그냥 CBC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CBC랑 C둔을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C둔이 더 크겠다, 그치? 그런데 그럼 이 생각해 봅시다. 이 빗변에 대해서는 분명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b세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했었던 거고,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둔각에 대한 판정이 가능해진 건데, 자, 중3 때 확인했는데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럼 c 빗변 제곱이랑 c 둔각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클까? c 둔의 제곱이 더 클 수밖에 없겠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한 값이랑 자, c제곱의 값을 비교해봤는데 어라? c제곱이 더 커졌다? 그럼 얘가 피타고라스 등호가 있을 때는 자,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는 거니까 C쪽의 각이 90도였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C둔이 더 길어졌다는 말은 그 대각의 크기가 더 어떻게 됐다는 얘기라서 커졌다라는 얘기라서 이 부등식의 의미가 각 C의 크기가 무슨 각이다를 알려주는 거냐면 둔각이다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 부등호 방향이 만약에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잘해주면 저기 왼쪽에다 좀 적어보면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는데 뭐야? 여기 c제곱이랑 비교했더니 이번에는 c제곱이 더 작아졌대요. 그럼 이 말은 각 c가 무슨 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 예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자, 이 변의 길이 조건에 따라서 각의 판정도 가능해진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끝! 지났고요. 자, 그럼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 사항을 다룰지 뭐 짤막하게 우리가 컨셉만 좀 잡아보고 계산은 여러분들 이제 숙제에서 다루게 될 건데 이렇게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x랑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5라는 얘를 세경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x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둔각삼각형 생각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세 내각 중에 한 각이 둔각이 되는 걸 얘기를 하겠다. 그쵸? 먼저 상식의 부등식을 만들어야겠죠.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가장 긴 면은 여기서 x 더하기 5게 눈에 보입니다. 그쵸? 그러면 x 더하기 2가 분명히 x 더하기 5보다 크다는 거 만족시켜야 되고, 그치? 그러면 이제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둔각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 세 변 길이 중에서 그 대변에 둔각이 있는 변 길이는 누구일까요? 즉, 이 둔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 길이는 뭐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 그치, 무조건 x 플러스 5인 거다. 그죠? 대변 길이가 길수록, 그치, 각의 크기가 큰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가장 짧은 길이가 x가 된 거고,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된 거라서,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하게 각에 대한 변의 조건을 얘기해야 되니, 자, x 더하기 x제곱과 x 플러스 2의 제곱이랑, 자, 그 둔각의 대변에 대한 x 플러스 5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는, 자,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크다? 그렇죠. 오른쪽이 커야 된다 해서 2차 부등식이 생깁니다.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가 범위 찾는 거니까 연립부등식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끝? 자, 이렇게 잘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만약에 얘가 둔각이 아니라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x의 범위를 찾으라 그러면 이 상식의 부등식은 그대로 쓰이겠다. 그렇죠? 그럼 예각에 대한 조건을 바꿔야 되는데, 얘들아, 예각삼각형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세 내각이 모두 무슨 각이 돼야 돼요? 예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각이 이렇게 총 3개가 있으니까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세 내각이 모두 예각이다 그러려면 이 2차 부등식을 3번 적어야겠네. 번거롭겠죠. 생각해볼까요? 3개의 내각 중에 분명히 가장 큰 내각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다. 그치? 그러면 이 가장 큰 최대 내각의 크기만 90도보다 어쩌면 작은 상태면 나머지 두 내각은 당연히 예각일 수밖에 없어. 이해했지? 그럼 이 최대 내각의 대변 길이는 또다시 이 문제에서 뭘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까? x 더하기 5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3개 다 만들 게 아니라 최대 내각에 대해서만 예각임을 판정하면 되기 때문에, 자, 부등식도 하나만 판정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생각입니다. 꼭 3개 다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생각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끝!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모든 내용 정리가 끝났고 뒤로 넘어오면, 자, 2차 방정식의 실행 조건 나옵니다. 297쪽이에요. 자, 별표 치시고요. 여기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이 고의 과정에서도 쭉쭉쭉쭉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혹시 있잖아, 얘들아.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들어봤어? 들어는 봤다, 그쵸? 뭔진 정확히 몰라도. 근데 그 상대성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랑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없어? 그래서 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수학을 다루다 보면 일반적이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특수하다라는 표현 많이 쓴다, 그쵸? 사실 특수하다는 것은 특정 상황에 제한된 상황, 조건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일반적인 것들은 모든 것들이 변하더라도 항상 쓸 수 있는 개념을 일반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수학과학을 다룰 때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다루어서,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많으면, 자, 변하는 요인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내가 특정 대상을 관찰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고작해야 양산 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쌤을 찾으려면 어디만 뒤져보면 되는 거지? 양산 안에만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쌤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좀 더 달리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겠죠. 그럼 전국구를 다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국구를 다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면 쌤을 찾으려면 전국을 다 뒤져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떤 사항이 좀 더 제한적이죠? 쌤이 어디 안에서 움직일 때만? 양산 안에서만 움직일 때만 관찰하는 게 제한적이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제한 조건을 달아놓고 관찰하는 상황들을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그치? 그 제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다룬 것들을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수학과학에서는 이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우리가 학습을 하고, 학습한다고 해야 되나? 관찰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러한 어떤 특성이 있는 걸 안 다음에 그걸 다 하고 나면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쌤이 설명할 내용이 사실은 하나의 내용인데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을 다룬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들을 보는 형태로 자,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서 어떤 내용을 먼저 시작하냐면 자, 거기에 보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구호, 실근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단원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실근의 조건이라고 적어있는데 실근의 위치 판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 사실 실근이라는 것은 위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뭐 5보다 큰지, 5보다 작은지 이런 것들. 근데 왜 위치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냐면 2차 함수에 x 절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생각입니다. 이렇게도 적어놓으시고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의 x 절편이었죠. 그럼 2차 함수의 x 절편의 위치를 판단하겠다는 말은 문맥상 말이 좀 맞아떨어지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ax 제곱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얘는 그냥 간단한 예시로 보는 겁니다. 자, 걔 두 분이 a는 0보다 큰 상황이라고 제안을 해놓고요. 두 분이 모두 2보다 클 때 이런 조건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첫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차 방정식 근이라는 것은 근의 공식을 통해서 이런 복잡하지만 어쨌든 내가 계산만 성실이라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값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이 실근이 전부 다 5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얘가 2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부등식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기가 손쉬울까요?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복잡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2차 방정식의 둘이 모두 이보다 클 때를 이렇게 근의 공식을 통해서 찾으면 복잡한 부등식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해볼래 하면서 너를 y로 대응시키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는 분명히 여기 있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된다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했나요? 그럼 이 알파와 베타가 전부 다 어디보다 큰 위치에 있으니 2보다 큰 위치에 있으니 이는 이 알파 베타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쓴 부등식은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세 가지 요소를 판단합니다. 자, 세 가지 요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첫 번째, 자, 우리가 대칭축의 위치를 한정할 수 있어요. 자, 2보다 오른쪽에 근이 두 개 다 생기려면 반드시 우리 2차 함수의 대칭축은 2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2차 함수식을 보고 대칭축을 찾는 방법은 자, 얘가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있는 숫자니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등비의 수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뭐분의 뭐로 표현될 거고 a분의 b로 표현될 거고 그 값의 절반이 대칭축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에 대한 2분의 1배의 위치가 되는 거구나
그럼 대칭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 이와 같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이 2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아까 위에서 다루던 부등식보다는 단순한 상태가 맞다, 그치? 그럼 이것만 가지고 모든 식은 2보다 클 수 있나 생각을 했던 거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뭘 생각하냐면 판별식을 생각해야 돼요. 자, 왜 판별식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치? 자, 쌤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대칭축이 이보다 큰 그래프만 그리면 이렇게 x축과 교점이 없는 상태로 공중에 붕 뜬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거든. 맞습니까? 그럼 이 부등식만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그래프는 자, 여기는 흰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는 거니까 자, 노란색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실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도 분명히 따져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이 공중에 붕 떠있는 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겠지만 자,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이차함수에 대한 판별식들은 0보다 어때야 되기 때문에 커야 되기 때문에 자, D가 0보다 크다를 따져주면 아, 교점이 두 개인 것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 아, 네가 0보다 크다뿐만 아니라 같다도 해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지만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서로 같은 부분도 생각을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가 자, x축에 접하면서 서로 같은 부분을 가져도 어쨌든 두 개의 근이 모두 이보다 큰 상태라서 여기에 등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두 번째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둘만 만족하면 우리의 부등식의 우리의 조건 실근의 위치가 이보다 큰 조건을 만족시킬까 하고 해봤더니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분명히 x축과 교점 두 개가 생겼고요. 대칭축도 이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에도 이보다 작은 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이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자, 이 경계 2에서 함수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함수 그래프는 2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를 막 쌤이 밑으로 그린 아까 사상이 좀 삐딱한 친구 그치? 하지만 예리하고 똑똑한 친구 똑똑한 친구가 그린 그래프에서는 자, x좌표가 1일 때 생기는 이 함수값이 무슨 수가 돼버리냐면 음수가 돼버리죠. 그럼 여기 2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음수면 이보다 작은 근이 생기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만족스러운 그래프에서 2에서 생기는 함수값은 분명히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도 따져야 되냐면 함수값에 대한 부판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라는 근의 경계에서의 함수값 보호 판정을 하고 자, 여기는 2차 함수식을 자, 내가 fx라고 둔다 치면 아, f2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고 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따진다. 그럼 얘를 맨날 외워가지고 이 조건들 다 외워서 풀려면 쉽지가 않겠다. 그치? 그래서 루틴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와 같이 어떤 방정식의 근의 크기를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한되는 조건들이 나오면 자, 이 내용이 2차 방정식의 실근 위치 판단이라는 게 떠오르고 그럼 나는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의 x절편의 위치를 판단한다는 거니까 자, 일단은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자, 조건에 맞는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가 1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방금 우리가 판단해야 됐던 요소 세 가지를 모조리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칭축 판별식 함수값이라고 하면 기니까 보통 여기는 이 앞글자만 따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대판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 자, 조건에 맞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두 번째는 대판함에 대한 자, 무슨 식을 만드냐면 부등식의 조건을 작성한다. 자, 작성을 하고 나면 이거 세 가지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열리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전문을 사진을 찍어놓고 나중에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외울 게 막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건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 컨셉 자체를 이해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맞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자,
두 실근이 모두 어떤 P라는 값보다 잡기 위한 조건. 자, 이 조건을 모조리 해석하래요. 단 A는 0보다 당연히 큰 상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식을 모두 P보다 작기 위한 조건. 이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써서 P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두는 건 말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죠? 자, 조건에 맞는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X축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식은이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x 절편일 거니까 그 절편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면, 자, 지금 두 실근이 생겨야 되니까 알파 베타는 x축에 이렇게 교점 모듈이 생겨야 되는 상태고요. 맞지? p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은경아. 우리 문제 조건에서 이 근이 모두 p보다 작으니까 p는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요? 베타보다 앞에? 뒤에. 그치? 베타보다 오른쪽에 뒤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따진다는 거. 첫 번째가 아니라 세 가지 조건 뭐였지, 지윤아? 대판화. 자, 대는 뭐였고요? 그렇죠. 대칭축의 위치를 판정해야 된다. 여기서 대칭축의 방정식 만들어 볼까요? 외우지 말고 x는 알파 베타의 가운데 있으니까 몇 분의? 2분의?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근계수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마이너스 a분의 베타. 자, a, b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요. 다시 a, b, c, d,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자, 그 마이너스 a분의 b의 몇 분의 몇 배입니까? 2분의 1. 2분의 1이라서 그 마이너스 2의 1분의 b가 대칭축의 방정식이 될 거고, 이 값은 누구보다 어때야 된다? P? 그치, 경계. 그치, p가 기준이니까 p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됐나요? 자, 두 번째 인경아. 두 번째 판이죠. 판은 뭐였죠? 그렇죠.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될까요? 크거나? 그렇죠. 같아도 되죠. 같은 이유는? 두 시간이 모두 P보다 작기 위한 조건. 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중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없어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접하는 것도 따진다, 이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현진아. 세 번째 건 뭐였지? 함수값. 자, 근의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x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p를 넣어서 ap 제곱 더하기 bp 더하기 c는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 그렇지,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부등식들을 연립하는 연습을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식을 모두 p보다 큰 조건, 작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번에는 두 식은 사이에 아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 두 식은 사이에 p가 있기 위한 조건. 자, 그럼 이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현진아?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로 부록한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고, 두 실근 사이에 p가 있는 거니까. 그치.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어떤 p라는 관계가 존재하겠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또다시 대판함을 따져요. 첫 번째. 자, 축의 방정식은 방금 마이너스 2의 분의 b라고 했으니까 부등식만 만들겠습니다. 자, 현진아, 이 대칭축은 p보다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 정할 수 있을까요? 없겠다, 그쵸? p보다 오른쪽에 대칭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p가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왼쪽에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p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대칭축의 위치는 p를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그냥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안 따집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판별식이에요. 자, 판별식 D는 음경화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커야 해요. 같으면 안 돼요.
자, 지금 봤을 때 알파와 베타는 같은 값이 될 수 없죠.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으려면 반드시 여기는 알파는 p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되고 여기는 베타는 반드시 p보다는 어떤 값이어야 되냐면 큰 값이어야 하니까 p보다 크면서 p보다 작은 값이 같을 수가 있어 없어서 d는 0보다 크다는 값이어야 돼요. 알겠죠? 자, 마지막 관계에서의 함수값. 자, 그럼 이 p를 집어넣었을 때 위 2차 함수의 함수값은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작아야겠죠. 그러면 ap제곱 더하기 bp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지금 대칭축 판단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판별식도 사실 안 따져도 됩니다. 자,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따져도 되냐면 이 아래쪽 조건 때문에 안 따져도 되는 건데 자, 쌤이 편의상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이 2차 함수식을 y는 fx라고 둔다 치면 자, 여기서 만들어진 함수값은 fp가 돼요. 그치? 그럼 이 조건은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다.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 그럼 쌤 질문을 하나 해보죠. 지금 분명히 fp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내 r을 불룩한 2차 함수가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맞죠? 그런데 이 점을 지나면서 우리는 r을 불룩한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 a가 0보다 크니까 r을 불룩한 2차 함수가 음의 함수값을 갖는다고? 그럼 무조건 x축과 몇 개의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일까?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r을 불룩한 2차 함수가 이렇게 함수값이 음수면 음수인 함수값을 가지는 자, 음수인 함수값을 가지는 r을 불룩한 2차 함수는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아래쪽 조건만 만족시키면 판별식을 따지지 않아도 교점이 두 개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조건에 의해서 이번 조건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사진 찍어서 잘 정리를 하시고요. 얘가 중요한 이유 하나예요. 편하잖아. 다른 건 부등식을 3개 연립해야 되는데 얘는 사실 그럼 부등식 몇 개만 풀면 돼요. 하나만 풀면 되고 굳이 복잡한 부등식을 좀 더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상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거기 교재는 어디에 적혀 있냐면 어디로 보시냐면 299쪽으로 와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고 되어 있고요. 자, 3번 박스 안에 괄호 3번 볼까요? 부분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거기 오른쪽 화살표에 이때 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 네모 박스 쭉 칠 건데 이때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fp가 0보다 작으면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반드시 x축과 두 점에서 만남으로 b가 0보다 크다는 항상 성립한다.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거 체크해서 여기 아까 필기된 부분이랑 연계되는 거니까 이 내용을 자, 그쪽에 3번 단락 옆에다가 나중에 교재에 따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알겠지?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나면 거기 모든 내용들 지금 우리가 외우는 건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외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자, 이 논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쓰는지, 부등식 대파나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연습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적인 내용인 거야. 일반적인 내용이고 앞쪽으로 오시면 자, 실근의 부호 판단하는 곳이 있습니다. 298쪽에 2번인데 2번 말고 자 1번 박스로 갑시다. 297쪽에 절대값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추후에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몇 분이죠, 얘들아? 47분. 알겠어요. 믿어도 되지? 자, 그럼 이렇게 나올게요. 그럼 만약에 이제 2차 방정식을 실근의 부호 판정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하기 위한 조건을 좀 판단을 하네요. 자, 그럼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다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아까 기준이 p나 2나 이런 상수였던 것들이 이제 기준이 얼마가 되는 게 되냐면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양수 음수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이 두 분이 모두 양수라는 것도 첫 번째 절편으로 생각하면 x축 기준으로 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교점 두 개 실근 가지면서 생기는데 모두 양수려면 0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자 아까처럼 대판함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했나요? 자, 그럼 됐으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 한 쓰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서로 다르란 말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관계에서의 함수값 쓰면 자,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C가 되는 거니까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 따지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 말고 얘는 좀 특수한 상이니까 좀 더 쉽게 판단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야. 두 분이 모두 양수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지 않나? 두 분의 합. 그치. 얘랑 얘랑 어떤 말이지? 같은 말이죠. 근데 굳이 대칭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두 분의 합이 양수인 거 당연히 양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알파 베타도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커야 해요. 그럼 알파 베타를 지금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표현하면 a분의 c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지금 어차피 최고차항이 양수인 건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 부등식의 의미 있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c가 0보다 어떻다는 거?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랑 어떻지? 똑같죠.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할까요? 그냥 두 분의 곱이 양수다라는 게 편할까? 두 분의 곱이 양수다라는 표현이 훨씬 편하니까 1차원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네가 실근을 가질 때 양수근을 가질 수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의미는 다 순서는 다르지만 의미는 다 어떤 상태? 똑같은 상태. 그럼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냐 이거지? 아닌 거지. 그래서 일반화 됐을 때, 즉 근의 경계가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하듯이 그래프 그리고 대판함을 따지는 거고요. 0을 경계로 가면 이제 이렇게 그냥 두 분의 합곱 그 다음에 판별식만 따져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예요. 그럼 따지는 세 가지 요소가 합의 부호를 따질 수 있어요. 자, 현진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어때야 되고? 그치, 작아야 돼. 자, 알파 베타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치,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자, 음수도 실수죠. 그치. 실근 가져야 되는데 두근이니까 두 개 생기면 커야 되고. 근데 이게 중근이라도 되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자, 한 근은 양수고요. 다른 한 근은 음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한 조건. 알파는 0보다 크고 베타는 0보다 작아요. 자, 인경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어때야 될까요? 모릅니다. 절대값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만 나오면 두 분의 합에 대한 조건은 따지지 않아요. 판단 불가능한 것들은 다 버립니다. 대신에 알파 베타는 0보다 어떨까요? 작아요. 판별식 D가 어때야 될까요? 너요. 너 계속 하고 있어요, 민경이. D는 0보다 커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그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가 연립하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조건 따라서 밑에 있는 조건도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분의 C가 0보다 작은 거거든. 맞지? 판별식을 따질 때는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를 따질 겁니다. 맞죠? 근데 B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그런데 A분의 C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는 A와 C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AC가 음수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다가 마이너스 4h라는 값은 0보다 이제 큰 값이 되겠죠. h가 음수니까.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다가 양수하면 당연히 무슨 수가 나오지? 양수가 나오니 자 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아래쪽 조건은 자명한 사실이라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부호가 다른 것들은 두 분의 곱에 대한 부등식만 만들어서 해결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실수해서 둘 다 따졌다 치자, 둘 다 따져서 연립해도 남는 범위는 위에 것만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꼭 외우는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확인해 나가면서 내용 정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한테 이 두 분의 부호가 다를 때는 자 그 절대값의 크기를 좀 더 세세하게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두 분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고 부호 다르다 그러면 이거 앞에서도 우리 2차 방정 시간에 많이 봤어요. 절대값 크기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고? 그러면 항등이 알파는 다른 항등은 무슨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니까 아 이런 경우라면 분계수 관계에 따라서 두 분의 합이 얼마 된다? 0 된다를 쓰자라는 얘기인 거였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표현 말고 이것도 나옵니다. 음수의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이런 변이 나와요. 자 그럼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큰 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전에 그냥 항근의 양수는 다 다른 항근 음수했을 때 두 분의 합의 부분 판정이 안 됐었다 그치? 근데 이런 케이스라면 알파가 베타가 0보다 어때야 할까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큰 상태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에 대한 부호 판정을 할 수 있게 하면 두 분의 합의 부호도 함께 판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알파벳 0보다 여기 판별식이랑 뭐 같은 거 쓰겠지만 얘는 쓸 필요가 없어지겠죠? 두 분의 곱이 음수인 것에 따라서. 그래서 이 둘만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 됐죠? 자 이렇게 컨셉에 대한 주입은 우리가 함께 정리를 마쳤으니까 좀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아 미안해. 자, 간단하지 않은 예시문항들을 몇 개 같이 보고 갑시다. 자, 몇 페이지로냐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하나 같이 봐줄게요. 네, 거기 그냥 보기 문제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익히 문제를 풀어줘야 되나? 네, 익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오냐면 302쪽으로 와볼게요. 자, 익히 이번에 1번 문제고 선생님이 칠판에 그냥 적을 테니까 칠판 보면서 같이 그냥 내용 정리만 하는 걸로 푸는 건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면 됩니다.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는데요. 자, 그러하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으라. 둘 다 양수근이니까 알파 0보다 크고 베타 0보다 크다라고 했고, 자, 주의할 거. 서로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럼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값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부호 판정할 때는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두 분의 합은 0보다 커야 하고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하고 D는 0보다 어때야 될까요? 그렇지, 크다면 되는 거겠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계수관에 따라서 이 K가 0보다 크구나. K의 부등식을 바꾸면 K 0보다 큽니다. 자,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근계수관에 따라서 K 더하기 1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부등식은 K가 마이너스 12보다 큽니다. 자, 한 명씩 쓰면 절반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도 0보다 큽니다. 자, 이 부등식의 해 구하면 가해가 되는 거고, 자, 경계가 지금 K 마이너스나 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될 거기 때문에 나의 K 값은 마상보다 작다 또는 K는 4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이 세 개의 부등식을 뭔 소리 뭐 하겠다는 생각이냐면 연립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자, 그래 볼게요. 0보다 크구나. 그런데 마이너스 12보다도 커야 되는구나. 그럼 먼저 겹치는 범위가 이렇게 0보다 큰 하나 생기겠구나. 자, 그 중에서도 나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아니면 4보다는 큰 범위에서 또 겹치는 부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보다 크다만 겹치게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K 범위는 최종적으로 4보다 크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자라는 얘기죠.
끝. 간단합니다.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시그널 위치 판단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익힘 3번 중에 1번은 우리가 방금 본 거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자, 2번을 같이 볼게요. 자, 익힘 3의 2번. 자, 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kx 더하기 k제곱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부분의 사이에 자, 누가 존재한다라고 했냐면 2가 존재할 때 자, 그때 시스 k의 범위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거는 부호 판정이 아니니까 그래 크기 판정이라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실근 알파 델타가 생기면 틀림이 없고 그치? 자, 여기서 하나만 정리를 합시다. 이 부분 사이에 2가 있다는 조건이 부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표현될 수도 있어요. 맞지? 얘랑 얘랑 어떤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해놓읍시다. 거기 밑에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 얘는 그러면 함수 그래서 그릴 수밖에 없구나. 자, 2라는 근의 경계를 기준으로 나의 이차함수는 아래로 블록하면서 두 근이 이렇게 이를 사이에 두고 그려져야 된다. 자, 세 가지 요소 뭐뭐 따졌죠? 대, 함, 마지막? 함, 그렇죠. 대칭축의 위치는 판정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판별식 D는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커야 합니다. 그쵸? 두 근이 생겨야 되니까. 자,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2를 집어넣었을 때 F는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작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다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나는 이것만 하면 돼 그냥. 자, 그래서 2 집어넣으면서 4 마이너스 자 그대로 마이너스 2 분배되면서 12 마이너스 2k 플러스 k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k에 대한 2차 부등식만 마무리해서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생각인 거죠.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있는 이런 조건들이 가장 편안한 거니까 자,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놓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됐나요? 끝!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과제는 이렇게 보니까 저기 베이직까지는 얼마 곧 목요일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베이직 끝까지 해서 과제는 맞풀기 과제 306쪽까지 해서 올게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고 자, 그거하고 베이직은 이제 다 풀 수 있으니까 베이직은 끝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톡방에 남길게요. 고생 많았어요.